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슈퍼리스트에게 외우는 동공부의 저자 신진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리뷰하고 싶은 책은 인공지능은 무엇이 되려 하는가라는 책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읽은 최고의 인공지능 책이었습니다. 작년까지 읽었던 책 중에서는 AI 마인드라는 책이 예, 저에게 기억에 남는 강렬한 메시지를 남겨준 책이었고요. 마틴 포드가 썼죠. 로봇의 부상을 쓴 마틴 포드가 이제 유명한 AI의 셀럽들을 만나서 인터뷰한 것들을 인터뷰 모음집이었는데 그 학생들한테도 많이 제가 읽혔고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으로 제가 받은 두 번째 충격쯤 될 거예요. 인공지능은 무엇이 되려 하는가? 저 인공지능이라는 문제는 철학과, 물론 기본적으로 컴퓨터 과학이면서 철학과, 그리고 또 예술가, 또 그리고 사회학, 이런 여러 학문들이 크로스오버되고 융합되는 이제 창의 융합의 결정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 저는 이 책을 학생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권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들려드릴 순서는 이제 서문에서 살펴보는 이제 책의 기획 의도, 그리고 저자와 책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요. 모두 25명의 석학이 등장하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10명을 특별히 제가 관심 가는 인물들을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의 백미로 인공지능과 창의성의 관계에 대해서 좀 좋은 글이 있어서 좋은 또 이제 작가 좋은 석학이 있어서 그분들의 말을 좀 인용하려고 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인공지능은 무엇이 돼야 하는가? 출판사는 PCK 숲인데요. 저도 처음 들어온 출판사예요. 이제 제가 이제 좋은 아마 그동안 나온 책들은 크리스퍼가 온다. 제가 읽었던 책 저도 적극적으로 애들한테 권하는 제니퍼 다운나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의 창업자죠. 작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 그 크리스퍼 원더가 있고요. 다세계 이 책도 읽었어요. 이제 쇼 캐럴의 이 책은 이제 평행 우주의 어떤 기반이 되는 그쵸 멀티폴 유니버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좀 전문적인 책이고요. 그리고 어쩐지 미술에서 내각이 보인다. 이 책도 읽었네요. 에릭 캔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 그쵸 생리학자죠.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기억 전문가. 다 읽었네요. 그쵸? 예. 그런데 출판사가 제가 없이 저자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출판사를 제가 놓쳤던 것 같아요. 예.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 존 브록만인데요. 이제 별명이 지식의 지휘자, 당대 최고의 문화기획자, 그리고 주요 관심사인 과학은 물론 소프트웨어, 인터넷, 아방가르드 예술계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자로서 경력을 쌓았고 리차드 도킨스, 스티븐 핑커, 제레드 다이아몬드 등 현대과학의 연구자들을 상하탑에서 끌어내 대중과 소통하는 베스트셀러로 탄생시킨 편집자로도 접근이 나있다. 과학 전문 편집자가 되는 거죠. 도킨스, 핑커, 그쵸? 제레드 다이아몬드 다 셋 다 그쵸? 과학에서 일가견이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존 브록스가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인맥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의 표지는 존 브록만의 역금으로 돼 있고 저자는 스티븐 핑커 인터뷰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맥스 테그마크 이제 그, 예, 그 이름들이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제게 서문을 좀 살펴보면요, 열자마자 도비라에는 이제 뭐 어떻게 썼냐면 인공지능 무엇이 되려 하는가 다음에 이제 제목의 다음에 아인슈타인, 거트루드 슈타인, 비트겐슈타인 그리고 프랑켄슈타인을 위해라는 아주 재밌게 네 명의 슈타인을 근데 이 중에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프랑켄슈타인 몇 개 없네요. 그렇죠? 아인슈타인, 거트루드 슈타인 다 독일계 유대인인데 비트겐슈타인이 아니라 비트겐슈타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쵸 공통적으로 그럼 유대인들이 슈타인들이라고 하면 다 유대인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슈타인이라는 뜻은 그 이제 독일계 오스트리아계에 살아있던 저 뭐라고 그러죠? 아슈케나지 유대인이라는 뜻이고요. 그 사람들은 반쯤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슈타인을 다 유대인 중에 슈타인이 그러니까 독일인 중에 슈타인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만슈타인이라고 히틀러의 가장 총애를 받았던 그 소위 이 독서 전쟁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던 독일 최고의 장군이죠. 만슈타인이라는 장군도 있는데 만슈타인은 뭐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슈타인이 들어갔다고, 그쵸? 그리고 혹은 무슨 버그가 들어갔다고 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식한 발상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유대인이냐 유대인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책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이 나타나기 전에는 사이버네틱스가 존재했다. 그죠? 사이버네틱스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사이버네틱스 그리고 이제 전이 영화 전화 기약자 조나스 메커스도 옛날에 이 사람 영화를 좀 열심히 봤는데요. 사이버네틱스 관련된 그러니까 이게 60년대 50년대부터 이미 인공지능이 개발되기 전부터 그 개념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요. 이제 50년에 바로 이제 이 논문의 이 책에 그쵸? 예, 어떤 영감을 주고 있는 위너 예, 논문이 있습니다. 위너의 논문, 그러니까 그 아마 인공지능의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 민스키가 아니라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책을 알고 제가 저도 처음 알게 된 인물인데요. 바로 데이브 위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의 이제 논문을 그쵸? 예, 인간적 활용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그죠? 그 논문을 다 시작하는 거예요. 다 인터뷰나 그 사람 논문에 대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인간의 인간적 활용 초판 부분은 지금 절판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위너가 책을 처음 출판했던 68년 전 당시보다 현재 2019년에 나온 책입니다. 더 유애매해진 그의 진심 어린 호소를 잃어버렸다. 바로 우리를 후려치는 채찍에 키스하는 것을 멈춰야만 한다는 호소 말이다.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인공지능의 역사, 인공지능 한동안 또 이제 겨울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역동적인 또 신생 시스템이 생겨나고 이런 과정들을 서문에서 보여주고 또 25명의 인터뷰가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서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끝에 보면은 진화하는 인공지능의 서사를 검토해야 할 때다. 그렇죠. 주류 공동체를 이루는 리더는 물론 그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함께 찾아내며 서로 부딪히는 담론을 거쳐 자신의 목소리로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이 분야의 필수적인 업데이트라고 봐도 좋다. 예, 그런 거예요. 이 책의 서문을 통해서 이 책이 그쵸, 예, 데이비 위너의 그 논문을 통해서 그쵸, 예, 이 인공지능과 관계를 맺게 된 다양한 물리학자, 철학자, 예, 그 다음에 이제 생리학자도, 화학자도 있고요. 그리고 예술가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쵸, 예, 들려주는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이 그쵸, 예, 이 책에 담겨 있는 서문을 통해서 확인된 출간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유명한 말이네요. 인공지능 이 책에 서문에 있는 거, 인공지능 분야의 사람들이 얼마나 위너의 책에 따라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지를 깨닫기 바랐다. 그 정도로 인공지능 분야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위너의 책에 따라 프로그래밍 된 사람들이다. 이건 진짜 마치 서양 철학의 플라톤의 주석이라고 하는 것만큼 인공지능에서도 위너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크다는 얘기죠. 위너의 로드맵을 시행하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저도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 때문에 시작된 책이라는 게 그쵸. 예. 이 사람의 사진이라도 넣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제가 이제 그거는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데 로버트 위너입니다. 참 데이비 위너가 아니라 사이버네틱스라는 말을 개발한 제가 해놓고도 요즘에는 그쵸. 예. 깜빡깜빡하네요. 제가 로버트 위너라는 사람을 구글링해서 로버트 위너, 로버트가 아니고 로버트입니다. 예, 사이버네틱스라는 개념의 창시자고, 그렇죠? 인간의 인간적 활용이라는 논문을 썼던 인공지능의 아버지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이 사람의 지금 이제 뒤에 수학 공식을 여러분 인공지능은 그렇죠? 컴퓨터 과학은 결국엔 수학이 반은 수학이잖아요. 반 이상이 수학이거든요. 예. 이제 존 폰 노이만이라든지 알렌 튜링도 다 수학자였잖아요. 그죠? 예. 그거 생각하시면은 그죠? 다 연산기에서 시작된 거니까 다 이렇게 뿌리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터 여기 총 25장까지인데 1장 세스 로이드 그리고 주디아 펄, 스튜어트 러셀, 조지 타이슨 여러분들 다 있어요. 여기서 데니엘 테니슨 저는 이제 아이들이랑 철학 수업이나 논술 수업할 때 그쵸? 자유의지에 관련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었고요. 프랭크 윌책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맥스 테그마크는 제가 워낙 좋아하는 작가. 그쵸? 유니버스라는 책도 썼고 그리고 라이프 3.0이라는 책도 써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가고요. 스티븐 핑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예.
현존하는 최고의 심리학자죠. 예. 하버드가 배출하는 하버드 심리학이 최고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조던 피터슨이고 하나는 스티븐 핑인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크리스 앤더슨은 두 명의 크리스 앤더슨이 있죠. 잘 알다시피 테드의 창업자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롱테일 경제학을 쓴 크리스 앤더슨도 있는데 여기서는 롱테일 경제학을 쓴 크리스 앤더슨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인물들은 스티븐 울프람 정도 또 아실 거예요. 총 25명을 다 얘기해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세스 로이드는 이론 물리학자입니다. 그래서 MIT 기계공학부 교수이며 산타페 연구소의 외부 교수로 이제 겸직하고 있습니다. 세스 로이드의 보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항상 역근이의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존 브록만이 이 사람과 인연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래서 80년대 후반에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생물 조직의 화 원칙의 중요성, 컴퓨터의 수학적 물리적 과정, 병렬 네트워크의 강조, 비선형 역학의 중요성, 카오스에 관한 새로운 지식, 연결주의 발상들 어렵네요. 그렇죠? 예.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고하던 컴퓨터의 80년대 후반이었단 얘기죠. 그때 양자 역학자면서 그쵸? 뭐랄까 컴퓨터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분의 말 중에서는 이런 말이 좀 인상이 깊었어요. 최근 딥러닝과 신경 모방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인공지능의 특성, 특히 패턴을 처리하고 인식하는 대뇌 폐질의 기능을 제한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발전으로 컴퓨터는 체스뿐만 아니라 바둑에서도 세계 챔피언을 이기는 매우 인상적인 업적을 이루었지만 아직도 컴퓨터 로봇은 방을 청소하지 못한다. 그렇죠? 제가 이럴 때마다 들은 세스 로이드의 말을 듣고 보니까 떠오르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때 로버트 앤 프랭크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제 근미래에 그쵸 치매 환자를 그쵸 어떻게 보면 간병하는 로버트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정이 쌓이는 얘기인데 되게 재밌었는데 그 이제 어떤 요리라든지 청소 같은 일을 이제 번거로운 일을 시키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사실 지금 AI가 발전해도 청소를 하는 로봇은 지금 없어요. 아직 앞으로 제 생각에는 이제 10년 안에도 등장하기 힘들 것 같은데 10년은 뭐니까 30년이나 쉽지 않은 거예요. 로봇 기술이나 인공지능이 결합돼서 예, 우리한테 쉬운 게 인공지능에게는 어렵고 인공지능에게 쉬운 건 또 우리한테 또 어려워서 예, 세스로이드의 이 말은 조금 인공지능의 어떤 이제 발전 속도가 생각만큼 기대만큼 그렇게 빠르진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우리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튜어트 러셀은 제가 이제 스튜어트 러셀은 어떤 분인지 좀 소개를 좀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컴퓨터 과학자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UC 버클리의 전기공학 및 컴퓨터 과학 교수이며 UC 버클리 인공지능 연구소를 이끌고 있다. 버클리 결국 인공지능과 컴퓨터 때문에 동부 중심의 미국이 서부에 무게 중심이 실린 서부에 실리콘밸리가 있으면서 돈 버는 기업들은 다 서부에 있잖아요. 동부에는 없죠. 동부에는 물론 월스트리트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시대를 만들었던 인물 중에 하나고요. 스튜어트 러셀은 이제 컴퓨터 과학자로 일론 머스크, 스티븐 호킹, 맥스 테겐마크 등 많은 사람들처럼 조만간 혹은 그저 인간 수준 정도인 뿐이더라도 프로그래밍 된 목적이 인간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이제 범용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에 잠재적인 위험에 관심을 기울한다고 좀 위험적인 위험 그쵸? 예. 그런 것들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게 인터뷰가 아니고 사실 기고문들이잖아요. 그래서 기고문들을 읽어보니까 인간은 비합리적이고 일관성이 없으며 의지가 약하고 계산력이 제한적이라 인간의 행동이 항상 자신의 선호를 반영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원하는 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고요. 또 제대로 선택하는 것도 그냥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 비합리적이기 때문에요. 제한적이게 합리성이 완전히 비합리적이진 않고요. 제한적 합리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로봇은 더 나은 인간 인지 모델의 도움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로봇은 뭡니까? 인간이 교육시키고 인간이 이끌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비지도학습과 지도학습 좀 다르긴 하지만 결국 뭐냐면 더 나은 인지 모델의 도움이 돼 있어야만 비합리적인 인간 행동에서도 학습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그 로봇 가르치는 로봇을 만들고 로봇을 설계하고 로봇이 물론 자체 비지도 학습을 하는 이제 머신러닝의 핵심이 돼도 그게 어려울 거라는 게 스튜어트 러셀의 얘기였어요. 현재 뭐 데니얼 테신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제 추가 설명을
이제 논술이나 자유의지 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과학 저술가로 이제 폭이 넓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데니얼은 터프츠 대학교 철학 교수죠. 예, 인지연구소의 공동소장을 맡고 있죠. 예, 철학과 심리학과 그쵸 어떤 그런 쪽이 크로스오버가 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예, 보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생각은 현재 인공지능과 대중의 상상을 지배하는 SF 속 인공지능의 격차는 여전히 무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그쵸? 예. 하지만 일반 대중과 전문가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이 이를 어떻게든 저평가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쵸? 예. 실제 갭은 큰데 많은 사람들은 그쵸? 이제 곧 머지않아 예,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런 초인공지능, 범용인공지능, 또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등장하려는 어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는 거죠. 예. 지금까지는 다 어떤 인공지능의 전문가들이 인공지능을 그렇게 낙관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은데 그 일책은요. 예.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론 물리학자로 원자핵의 강력 이론에서 접근적 자율성을 데이비드 크로스, 데이비드 플리츠와 같이 발견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기억하는 겁니다. 노벨 아마 그리고 뷰티풀 퀘스천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제가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저 문이과 융합적으로 그쵸 예, 읽을 수 있는 그 예술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래서 프랭크 윌책은 예, 정말 제가 좀 뭐랄까 이제 원래부터 관심이 있고 이제 워낙 제가 좋아하는 책의 저자이기도 해서 이런 문제들 인공지능은 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 인공지능은 창의적일 수 있는가 인공지능은 악해질 수 있는가 생리심리학 신경생물학 물리학을 토대로 한 답이 예가 아니라고 하는 편이 몰라올 것이다. 예. 다 예란 얘기예요. 그렇죠? 이분이야말로 드디어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떤 강한 긍정론을 펼군요. 이유는 단순하지만 심오하다. 이들 학문 분야에서 나온 증거들은 자연지능과 인공지능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이 없다는 것을 압도적으로 보여준다. 자연지능과 인공지능 자체가 어떤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지금 물론 컴퓨터는 그쵸 자연지능을 즉 인간의 지능을 인간의 인식이나 인간의 지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발전 속도가 그만큼 더디다는 얘기고요. 언젠가는 프랭크 윌책의 주장대로라면 인공지능은 의식도 갖고 창의성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악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이런 얘기를 이제 프랭크 윌책 학자가 됐죠. 예. 그래서 맥스 테그마크가 표지에도 이름이 올라갈 정도로 스티븐 핑크와 함께 예.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요. 구시대의 유물이 되는 곳을 향해 선장도 없이 떠도는 배가 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배에 올라타 인간과 하이테크 미래 사이를 가로막는 기술적 사회적 장애물을 극복해보자. 범용인공지능은 마침내 인간을 자기 운명의 지배자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운명이 진정한 영감이 넘치게 하라. 책에 보면은 맥스 테그마크는 좀 워낙 유명하고 어떨 때는 또 인공지능에 좀 부정적인 얘기도 던지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 책이 기고했던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는요. 인공지능이 그쵸 인간의 어떤 인간의 주체성을 유지하면서 인간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긍정론을 피고 있다는 게 맥스 테그마크의 어떤 주장의 어떤 요지였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예. 국민의 절반 정도는 공산주의에 어떤 빠져 있어서 그쵸 스탈린의 적군이 되고 나머지 절반은 히틀러 편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독일군의 어떤 일원으로 싸우기도 했고 그래서 같은 민족끼리 이제 내분을 엄청나게 펼치고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소련 점령 이후에는 자신들이 소련과 분명히 다르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책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 글을 쓰면서 나는 조심스럽게 낙관한다. 소련 점령군에 관한 메시지가 수많은 사람에게 자유를 가져왔듯이 인공지능의 위험을 경고하는 메시지도 인류를 멸종에서 구할 수 있다. 인공지능 연구자의 대다수가 인공지능의 안전성이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해도 옆에도 나는 전혀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얀탈 앞에 소개해드린 분은 좀 긍정적인 보다는 좀 비관적인 인공지능의 어떤 발전 속도나 이게 턱도 없다는 쪽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다면 얀탈리는 좀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하고 본인도 그렇죠? 예, 어떤 뭐랄까 좀 어떤 긍지를 느끼고 있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인공지능에 대해서 비판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초월하는 지능을 갖춘 로봇을 발명한다고 해도 왜 로봇이 자신의 주인을 노예로 만들거나 세계를 정벌해야 하겠는가? 디스토피아 시나리오는 지능에 대한 핵심을 인정하는 대신 미래에 나타날 범용인공지능을 라플락스의 악마로 착각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책에 또 스티븐 핑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스티븐 핑커가 쓴 것 중에서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합리성은 인간 인지 모델의 기본으로 삼을 때의 문제점은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의사결정 능력에서 인간의 합리적인 모델이 처방에서 벗어나는 상황은 수많은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인지심리학자인 데니엘 카네먼과 그쵸, 아모스 트버스키의 노벨 심리학상,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상이래요. 노벨 심리학상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카네먼과 트버스키는 많은 사람이 낮은 인지 비용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때로 결과에 오류가 생기는 단순 휴리스틱, 그렇죠? 예. 를 따른다고 주장했다. 사례를 들자면 누군가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평가해달라고 요청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에서 비슷한 사건을 찾아내기가 얼마나 쉬운지, 그쵸, 가용성의 오류라고 하죠. 해당 사건에 일어나는 인과관계를 찾아낼 수 있는지, 사건이 자신의 예전과 얼마나 비슷한지 평가할 수 있는가에 의존한다. 각각의 휴리스틱은 복잡한 확률 계산을 회피하는, 진짜 확률 계산을 일반인들은 못하는 것 같아요. 합리적인 전략이지만 결과에 오류가 일어날 수 있다. 예컨대 지침이 될 만한 사건을 손쉽게 기억에서 떠올린다면 그 사건은 테러리스트의 공격처럼 기억에 남을 만한 극단적인 사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과대평가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불완전하고 인간이 휴리스틱의 어떤 오락가락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인간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가 등장하고, 그것이 왜 인간을 지배하려고 들겠느냐, 그거는 어떤 SF 작가들의 어떤 상상력과 어떤 상상력, 정확히는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인드에서 오는 상업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아주 글을 굉장히 독설적으로 재밌게 쓰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 이제 스티븐 핑커의 모든 책들은 저는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리스 앤더슨이 롱테일 경제학도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은 3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인간이 바둑을 내내 잘못 두고 있었으며 인간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의 생경한 더 나은 해결책이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알파고 얘기죠. 다음 몇십 년 동안 700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던 사고방식을 폭발적으로 탐구될 것이다. 굉장히 크리스 앤더슨은 지금까지 말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인공지능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호의적이었던 그리고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벤키 라마크리슈난인데요. 여러분 글쎄 노벨 화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인도계 영국인이고요. 예. 이제 화학자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그래서 보면은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교 분자생물학 연구소 의학연구위원회의 과학자, 2009년도에 노벨 과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벤키 라마크리슈난의 한 말은 이런 거예요. 통제권을 잃어도 우리는 인공지능이 어디에나 존재하는 세상을 향해 가차없이 나아간다. 개인은 그 편의성과 성능에 저항할 수 없을 테고 기업과 정부는 경쟁 우위를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공장이 극소수의 직원만으로 상품을 대량으로 찍어내고 상품이 자동으로 유통되는 미래를 마주하고 있다. 지금 오고 있잖아요. 아마존 같은 상품은 직원 한 명도 없잖아요. 그죠? 네. 다른 많은 서비스장도 마찬가지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남을까? 저도 4차 산업혁명에서 제가 이제 제자들이랑 수업을 할 때 너희가 정말 우리는 우리 선배 세대의 부모님 세대들은 일자리가 사람 수보다 더 많았던 세상이지만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인류의 99% 많이면 99.7%까지 예상하는데 일이 없어지는 세상에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벤키 라마크리슈난의 얘기는 유토피아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디스토피아에 가까운 묘사지만 실제로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얘기 같습니다. 인공지능은 강인공지능은 언젠간 등장하게 돼 있다라는 게 벤키 라마크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도계라는 게 보이죠? 제가 알렉산디 퍼틀랜드인데요. 퍼틀랜드라는 이름에 저도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이제 소개받는 인물인데요. 제가 좀 소개가 좀 여러분들한테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알렉스 되게 이제 컴퓨터 공학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MIT 미디어의 예술과 과학 교수이자 인간 역학과 접속과학 연구소장이며 미디어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의 책임자다. 2011년 포브스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7대 데이터 과학자로 꼽은 바 있다. 보면 여기서 그러니까 AI 마인드에서 마틴 포드가 인터뷰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AI가 앤드루옹처럼 다 이제 그리고
구글의 개발이사인 그쵸 레이 커즈웰처럼 다 그쪽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책은 다른 분야에 있는 석학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얘기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분야는 진짜 이분은 알렉산더 페플랜드는 인공지능을 정말 연구하고 있는 그쵸 예, 실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페플랜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인공지능과 지능을 갖춘 로봇이라는 발상은 인간과 컴퓨터의 관계에 대한 사고를 지배했다. 어느 정도는 인공지능의 로봇을 이해를 하기가 쉽기 때문이고 초기의 성공과 어마어마한 로봇 연구 자금 때문이기도 하다. 인공지능을 피드백과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더 큰 시스템의 일부로 여긴 사이버네틱스 초기의 폭넓을 예시는 대중의 인식에서 멀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랜드는 그리고 이분은 그쵸 또 이제 데이터 과학자이면서요 사회 물리학 그러니까 사회 물리학을 사회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예, 사회학을 물리학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합니다. 예, 그 분야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그쵸 분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 인공지능 생태계의 발달은 어쩌면 우리 인간처럼 사회적인 동물에게는 필연일지도 모른다. 인간은 진화 초기인 수백만 년 전부터 사회가 되었다. 이제는 인공지능과 생태계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며 새로운 법과 국제 합의를 통해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게 모델의 예측 결과를 공유한. 좀 사회물리학적 관점에서 보면요, 진화라는 과정 속에서 인간과 인공지능이 그쵸 발을 받쳐서 그쵸 이제 협력 관계를 갈 것이다라는 게 알렉산더 펀드의 락간론인 것 같아요. 예. 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쵸? 보면. 그리고 인공지능은 창의성을 발휘할까라는 그렇죠. 굉장히 지금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고흐의 그림도 그리고 있고요.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바흐의 음악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근데 비틀즈의 음악은 못 만들어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두 명이나 여기에 제가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좀 예, 캐롤리안 존스라는 인물이 여기는 이제 미술 사회학자, 큐레이터. 예, 이분의 얘기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분은 한번 제가 이제 창의성에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로 예. 인공지능의 창의성에 관련된 얘기를 캐롤리안 존스라는 사람이랑 그리고 그리고 한스 울리 오브리스트라는 그쵸 한스 울리 오브리스트의 얘기를 제가 이분이 책에 이제 이번 두 사람이 그쵸 이 책에서 인공지능과 예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스 울리 오브리스트는 동시대 미술의 최전선에 있는 큐레이터이자 비평가로서 미술사학과인데요.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미디어의 마셜 맥클루한이 현대 미래사회와 기술의 발전을 예측하는 예술의 힘을 언급했다고 했을 때 그 예술의 전형을 그렇죠. 백남준 씨에서 찾더라고요. 저는 백남준 씨가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의 한류의 원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BTS나 오징어 게임 같이 세계적인 컨텐츠나 세계적인 어떤 가수를 난 배출하기 전에 한국에서 만들었다기보다는 그쵸, 예. 한국에서 그쵸, 태어나서 그쵸, 예. 일본과 미국을 거쳐가지고 세계적인 어떤 예술가의 어떤 앞서가는 예술가죠. 보여줬던 사람이 백남주 씨니까 백남주 씨의 어떤 얘기가 연구급이 제 책에서도 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컴퓨터는 예술가를 대체할 수 없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상상 어떤 이제 여기 이 글을 쓰고 있는 한스 울리 오브리스트가 아니고요. 이제 다른 여기서 한스 울리가 오브리스트가 인터뷰한 인물 그죠 로즈 라는 그쵸 이제 비디오 예술가 레이첼 로즈입니다. 예. 이런 얘기가 내가 생각하기에 예술을 한 얘기입니다. 예술가를 위한 머신러닝이 있을 거라는 있을 자리는 시를 짓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독립적인 주체성을 발달시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도구의 포토샵처럼 도구와 그렇죠 노동의 문제를 메우는 현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그렇죠? 인공지능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예술가의 도구가 될 거라는 게 주장이죠.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관점도 있어요. 그래서 폰 베르스터라는 메르스터라는 그죠? 예. 이제 는 좀 어떤 쪽으로 인공지능의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인공지능의 어떤 좀 뭐랄까 기여를 그치 얘기할 때 이미 과학과 예술의 관계가 옛날부터 그쵸 수평적이었고 과학이 예술을 품었고 때로는 예술이 또 과학을 품기도 하면서 서로 그치 영향을 주고 그뭐 아인슈타인이 유명 그쵸 예, 모차르트를 좋아하면서 바이올린을 잘 연주했던 것들도 예가 될 수 있겠죠. 이 지금 폴 이제 메르스터가 했던 얘기를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술가 집안에서 자란 어린아이였다. 우리 집에는 시인, 철학자, 화가, 조각가들이 자주 방문했다. 예술은 내 삶의 일부였다. 후에 나는 물리학을 연구했는데 내가 물리에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항상 과학에서 예술의 중요성을 의식했다. 내게는 과학과 예술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항상 닮아있는 삶의 양면이었고 다가가기도 쉬웠다. 과학과 예술은 하나로 봐야 한다.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에 자신의 작품에 반영되어야 한다. 예술가는 자신의 문법과 언어를 생각해야 한다. 화가는 색을 어떻게 다룰 줄 알아야 한다. 르네상스 시대의 유성물감이 얼마나 깊이 탐색되었는지 생각해보라. 화가들은 특정 연료를 다른 색과 섞여서 특별한 색조의 빨간색이거나 파란색을 만드는 방법을 화가는 그쵸 서로 밀접하게 협력했다. 그쵸 나는 과학과 예술을 인적으로 나눈 일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창의성을 발휘할 거라는 주제에서 그쵸 좀 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좀 저는 인공지능의 미래가 그쵸 이제 어떤 중국의 시진핑이 생각하듯이 어떤 빅브라더가 되려고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인간의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그쵸 예, 그렇게 어떤 종합적으로 인류를 위해서 그쵸 예, 어떤 일 그리고 동시에 사람 개개인을 위해서 어떤 이제 또 어떤 발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래서 때로는 그쵸 예, 그것이 창의성의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책에서 읽을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티븐 울프람이 했던 말 스티븐 울프람은 이제 수많은 혁신을 일으킨 과학자이자 발명가고 사업가인데요. 예. 그리고 울프람 연구소의 설립자이자 소프트웨어 회사 그래서 제가 이름이 낯익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울프람이 한 말이 이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인간의 의식을 디지털 형태로 손쉽게 업로드하고 가상화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과 한 수 위에 그죠? 이게 소위 말하는 불멸의 그러니까 영혼이 있을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있다고 믿겠지만 이제 유물론자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영혼이란 걸 그쵸? 인간의 의식이라는 거를 그쵸? 디지털 형태로 그래서 결국에 영혼이란 것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그걸 또 가상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그쵸? 결국 인간이 인공지능과 합의를 하고 영화 그걸 보면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말 앞서가는 영화가 그쵸? 매트릭스의 원조가 됐던 고스트 인 더 쉘 그쵸? 공각기동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얘기죠. 예.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그쵸? 예. 근데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예. 핵전쟁이 일어나서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오겠다는 얘기죠. 뭐 길다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그 이제 동영상 리뷰 중에 가장 긴 시간이 할애가 되는데요. 그만큼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뭐 IT나 과학 컴퓨터 쪽에 관심이 있으신 자연계 전공하신 분들이 읽으면 도움이 되시겠지만 그쵸 이 문과 학생들도 그쵸 예, 문과 출신들도 읽으면 통찰력과 미래를 보는 어떤 해안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지성 작가의 내일의 부를 읽었는데 내일의 부도 결국 보니까 그 한마디뿐이더라고요. 결국 인공지능에 투자하라는 거거든요. 예, 인공지능 세상이 온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세상이 올 때 가장 인공지능이 앞서 있는 곳은 구글이니까 자기가 올 때는 어, 삼성전자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보다도 그죠 100년 뒤에는 반드시 살아남는 최고의 기업은 구글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어떤 책들이 나오면 이렇게 구해서 읽어보는데 이 책은 정말 저의 통찰력과 그쵸 저의 어떤 뭐랄까 좀 제가 이제 또 지적인 어떤 그런 어떤 뭐 희열 이런 또 즐기는 그쵸 편인데 이걸 모두 만족시켜주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과 꼭 함께 이제 나누고 싶어서 제가 동영상을 제작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